촛불과 탄핵 정국 속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대선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정치인 누군지 짐작하실 듯합니다. 엊그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공으로 일하셨던 성남의 시계공장에서 엊그제죠 23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습니다. 36년 만에 방문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소회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12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그 시간만큼 성남에서 어릴 때 공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뭐 산재 사고도 당해서 장애인도 됐고 또 폭력도 많이 좀 당했고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그 공장을 마치고 이제 이 사회에 진출하고 보니까 그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 잘못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 체제의 불공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를 마친 후부터는 이 공정한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평생 그 꿈 이루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출발, 정치의 출발도 그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공정하게 대접하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공장에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낮은 곳에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공정한 나라,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대권 도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 뭐라 밝혀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사법연수 마칠 때부터 이미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살았던 환경, 또 우리 가족들, 그 이웃들, 동료들 살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서 좀 개선하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인권 변호사도 또 시민운동가도 성남시장이 된 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예를 들면 좀 더 큰 일, 좀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일부 있으니까 기왕 하는 거라면 좀 더 유용한 도구로 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1년 전 정도에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더 큰 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뭐 사법연수원 마친 후에 이제 소위 판검사 이런 것보다는 인권 변호사가 훨씬 더 사회에 기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해서 그 길을 갔고 또 그 후에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 소위 사회 구조적인 부패 세력들하고 싸우다가 뭐 감옥도 간 일이 있고 또 뭐 시장하다가는 또 가족들하고 또 분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그 사회의 모든 부패와 혼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원천 차단하다 생긴 일인데 그런 참혹한 일을 겪으면서도 잊지 않는 것,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그야말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격차가 많은 이 사회를 좀 고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자. 그 꿈이 원래 제 꿈이니까요. 사실 이제 출마 선언식에서 또 여러 논쟁적인 이제 이슈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보니까요. 취약계층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른바 이제 전국민 기본소득제인데 이게 이재명식 뉴딜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경제가 침체된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소득, 기회들이 너무 특정 소수한테 많이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돈이 흐르지를 않죠.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무려 750조,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서민들 주머니에는 이제 돈이 사라지고 있죠.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가 개입해서 어차피 세금 걷어 쓰는 400조 중에서 약 7% 정도를 아껴서 2,800만 명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또 그거를 현금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걸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가 살죠. 또 자영업자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구매력이 늘어나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순히 써서 없애는 분배 정책이 아니라 멈춰 있는 또 멈추려고 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마중물로 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좀 윤활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또 하나 이제 그제 말씀하셨던 것이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서 1년에 30만 원씩 토지 배당금도 주겠다. 언뜻
선뜻 이게 어떤 개념인가 이해가 와닿지 않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토지는 공개념으로 모든 국민들의 것인데 특정 소수가 엄청난 땅 부자죠.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는 세금은 10조 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국민들이 토지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다 내되 네. 이걸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95%의 국민은 내는 돈보다 받는 게 많게 되고 약 5% 정도만 좀 초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 상위 10%가 무려 재산의 66%를 갖고 있고 국민의 절반은 2% 정도의 재산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엄청난 불공평이 이 나라의 경제를 침체로 또 절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한번 정책을 입안해 보는 것이고 과거처럼 세금을 걷어서 딴 데 쓰면 국민들이 불만이 있을 텐데 네네네. 이 세금은 목적세로 해서 반드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하면 뭐 95%의 국민은 이익을 보고 네. 5%만 약간의 추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 생각합니다. 있는 현실성 있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나 세간에서는 이게 또 뭐 포퓰리즘에 기댄 복지 아니냐 이런 네.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수 국민이 이익을 보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사실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억강부약,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또 약자들 다수를 보호해서 같이 살게 하는 건데 지금 소위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가 강자들의 횡포를 많이 인정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예. 그 때문에 가진 사람 너무 많이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은 점점 더 살림이 어려워지고 이래서 생긴 문제인데 이 불공평, 이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혜택을 위해서 소수의 그 초과이익, 초과이익을 좀 통제해서 세금으로 걷는 것은 원래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하는데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기업에 지원하는 건 다 투자라고 하면서 각계 국민들에게 복지로 지출해서 그게 경제에 쓰여지는 것은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국민들에게 직접 지출하는 게 훨씬 경제 성장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복지도 투자다. 인적 투자라고 합니다. 인적 투자다. 네. 그런데요, 참 듣다 보면 사실 이제 가계 소득을 높여가지고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자. 듣다 보면 이게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 성장 이 개념과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문제는 거기에 주력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고 이게 IMF나 세계은행이 이미 실제로 권고하는 성장 정책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특정 소수의 이익이 급증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면 실제로는 성장이 더 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평하게 성장을 해야 실제로 성장 잠재력이 커진다라는 게 세계 금융기관들의 그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노동조합을 지원해서 임금을 올리고 또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그래서 노동 소득을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특정 소수의 지나친 소득을 조세로 환수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즉 구매력을 올리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게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된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이 시장님께서는 여러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확실한 게 이제 대안 발언을 해주셔서 이제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실 또 염려하는 분들은 이게 국제 간 협의, 국제 간 논의, 나라 간 논의인데 이런 지하에 이걸 재협상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을 내놓는단 말이죠. 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약소국 대한민국은 강대국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주적인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휘둘려서 지나치게 종속적 관계가 되면서 미국에 끌려가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는 또 제재를 당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굴욕적 관계가 됐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돼야 우리나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균형 외교를 해야지 어느 한쪽에 끌려가는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이런 거 합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TPP 탈퇴했습니다. 그것도 국가 간 중요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합의인데 탈퇴하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잘못된 외교적 결정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득을 하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이 배치를 철회해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남북 간의 이 긴장 관계도 좀 해소될 수 있고 네. 실제로 미중 간의 군사 분쟁이 발생하면 이 사드 배치 지역에 중국의 군사 공격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건 원상복구 해야 되고 네. 철회해야 되고 또 이게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고 그 국민이 권력을 주는 겁니다. 쉬운 거 할 거면 대통령을 왜 뽑겠어요? 그만큼 대통령에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잘못된 건 되돌려야죠. 또 하나 지금 이제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통상 압력, 네. 경제 압력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드 문제와도 이제 배치가 돼 있단 말이죠. 네. 또 뭐 방위비 분담금 돈 더 달라라 네. 네. 이런 얘기들이 분출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우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군 철수하겠다 이러면서 만약에 주둔비 2배 안 올려주면 철수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와 있는 건 아니어서 함부로 철수할 수 없습니다. 미군의 세계 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진주하고 있는 것이지 한반도만을 위해서 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주둔비를 독일은 18%만 부담하고 일본은 50% 부담하는데 네.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어요. 여기 또 2배를 또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거죠.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 당신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만큼 비율을 맞춰서 다시 깎든지 조정하자고 해야지 얼마 올려줄까요? 이러면 끊임없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군사력이 훨씬 더 앞선다는 게 미국 군사 전문기관들의 평가인데 예. 세계 군사력에서 우리는 11위, 북한은 25위입니다. 우리가 군사비를 40조를 지출하는데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40조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미군 없이는 우리가 진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불안하게 국민들 만들고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문제를 좀 돌파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이신데 사실은 이제 그러려면 이제 본선에 나가야 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여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네. 뭐 문재인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 어떤 돌파구를 열으실지요. 원래 여론조사란 약 5%의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95%를 거절하고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소위 대세라고 하는 게 작동하죠. 저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경선은 5천만이 하는 게 아니라 100만 또는 많아봤자 200만이 신청해가지고 그중에 100만 명 정도가 투표합니다. 적극적 지지자들이 그야말로 행동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행동합니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야권들은 적극 지지자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꾸는 것보다는 공정한 나라,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진짜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재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다시 축소해서 말하면 꼭 돼야 될 사람들을 고르는 과정이 경선입니다. 네. 그래서 경선에서는 여론조사와 다른 소위 이변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 또 교과서에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대세란 없다. 대세는 없다. 대세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론조사하고는 경선과는 다를 것이다. 미국의 경선도 그랬고 대선도 그랬죠. 국민들은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사람과 실제로 경선장에 가서 찍는 사람은 다른 다를 사람입니다. 것이다. 네. 그렇다면요. 또 하나 이제 가정일 수는 있는데 예컨대 이제 당내 경선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네. 본선에 진출하실 텐데 네. 현재 지금 여권의 유력 후보로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거론이 되는데 반 전 총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반 총장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고위공직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기대를 갖는 것인데 그 과거의 긴 공직 시간 동안에 실제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면 과연 잘하겠냐? 네.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수 없죠. 두 번째는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가졌을 때 그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소위 공직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더 큰 권력이 주어지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르겠죠. 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를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외교 행랑 사건 작은 것 같지만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그만하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지지가 네. 계속 떨어질 거고 결국은 끝까지 완주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이재명 표 대통령 공약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지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정리를 해 주시죠. 공정 국가 건설입니다. 공평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질 수 있는 나라,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